주식시장에서 숫자들을 들여다보다 보면 가끔 이게 도대체 앞뒤가 맞나 싶은 기형적인 데이터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산업 전반의 수요는 침체되어 있다는데 특정 기업의 마진율만 비정상적으로 치솟거나 혹은 매출은 쪼그라들었는데 오히려 대규모 적자에서 흑자로 드라마틱하게 돌아서는 그런 경우 말이죠. 오늘 다룰 네페스 아크가 바로 그 완벽한 예시입니다. 주가가 3년 최저점인 8,790원에서 최근 37,850원까지 무려 130% 이상 폭발적으로 반등했거든요. 도대체 이 기업 내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극적인 턴어라운드의 핵심 수치들을 바로 뜯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 기업의 턴어라운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2024년과 2025년의 실적 데이터를 바로 맞대놓고 비교해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네페스아크가 2024년에 영업손실 26억 원, 그리고 당기순손실은 무려 287억 원을 기록했거든요. 그야말로 깊은 적자의 늪에 빠져 있었죠. 아, 맞아요. 저도 그 수치를 보고 꽤 놀랐습니다. 그런데 2025년 기말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1,141억 원이거든요. 이게 전년 대비 4.3% 감소한 수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외형 자체는 쪼그라들었다는 뜻인데 신기하게도 영업이익이 48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34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단 말이죠. 매출이 줄었는데 오히려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이거 솔직히 직관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죠. 식당으로 비유하자면 손님은 줄었는데 이익은 늘어났다는 건데 메뉴판 가격을 올렸거나 재료비를 깎았다는 뜻이잖아요. 이 해답은 현장의 가동률 데이터에 숨어 있습니다. 테스트 비즈니스, 즉 OSAT 비즈니스는 본질적으로 막대한 초기 자본이 투입되는 장치 산업이거든요. 고가의 외산 테스트 장비들을 클린룸에 쫙 깔아둬야 하니까 매달 빠져나가는 감가상각비 압박, 그러니까 고정비 압박이 엄청납니다. 아, 매달 무조건 나가는 기계값이 엄청나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2024년에 대규모 적자는 가동률이 손익분기점 아래로 떨어지면서 고정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결과였고요. 그런데 2025년에 네페스아크가 전략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냥 들어오는 물량을 다 쳐내는 게 아니라 고부가 가치 제품인 RF, 즉 무선 주파수 칩과 고사양 SOC 테스트 라인의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확 끌어올린 겁니다. 잠깐만요. 싼값에 박리담에 하는 물량은 줄이고 마진이 남는 쪽에 장비를 집중했다는 건 알겠는데요. 왜 유독 그 RF나 고사양 SOC 테스트가 일반 로직 반도체 테스트보다 마진이 훨씬 높은 겁니까? 단순히 칩이 복잡해서 돈을 더 받는다는 건 좀 1차원적인 설명 같은데요. 이건 매우 중요한 기술적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로직 반도체 테스트는 그냥 디지털 신호에 0과 1이 제대로 출력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RF 반도체는 전혀 다릅니다. 스마트폰에서 다양한 주파수 대역의 아날로그 무선 신호를 송수신하잖아요. 이 칩을 테스트하려면 아주 미세한 주파수 간섭이나 노이즈까지 완벽하게 걸러내야 합니다. 아, 외부 전파가 섞이면 안 되니까 테스트 환경 자체가 달라야겠네요. 맞습니다. 완전히 차폐된 극도로 정밀한 환경과 초고가의 혼성신호 전용 테스터가 필요하죠. 이렇게 테스트 난이도 자체가 높다 보니 고객사한테 받는 ASP, 그러니까 테스트 단가가 월등히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가동률이 특정 임계점을 넘는 순간부터 마법이 시작되는 거군요. 고정비는 이미 다 지불된 상태니까 단가가 높은 RF 라인이 쉴 새 없이 돌아가면 거기서 나오는 추가 매출은 변동비가 거의 제로에 가깝잖아요. 그게 고스란히 영업이익으로 꽂히는 이른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터졌다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현장의 테스터 가동률 80%를 기점으로 그 레버리지가 폭발한 거죠. 자, 이게 네페스아크가 수익성을 방어한 첫 번째 무기였다면 이제 가장 핵심적인 공시 내용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2020년 4월에 발표된 무려 375억 원 규모의 반도체 테스트 설비 신규 투자건이죠. 사실 제가 이 데이터를 보면서 제일 멈칫했던 게 이 부분입니다. 2026년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총 375억 원을 쓰는데 이 금액이 네페스아크의 자기 자본 1,686억 원에 무려 22.24%에 달하는 수치잖아요. 아니 이제 막 적자 늪에서 빠져나와서 한숨 돌렸는데 곧바로 전 재산의 5분의 1을 새 기계 사는데 베팅한다. 이거 엄청난 도박 아닙니까?
동네 빵집이 돈 좀 벌었다고 전 재산 털어서 최고급 오븐부터 들여놓는 꼴인데 도대체 뭘 믿고 이런 결정을 내린 건가요? 엄청난 승부수죠. 근데 이게 단순히 기존 고객사들 스마트폰 칩 물량이 좀 늘어날 것 같아서 내린 결정이 절대 아닙니다. 이 투자의 진짜 목적은 글로벌 빅테크들을 향한 AI 반도체 전용 테스트 라인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거고요. 또 차세대 어드밴스드 패키징, 그러니까 12인치 웨이퍼나 F5 PLP 물량에 대응하기 위한 겁니다. AI 반도체요. 기존 모바일 칩이랑 테스트하는 물리적 환경 자체가 완전히 다르지 않나요? 고사양 칩들은 대체 어떤 물리적 한계가 있길래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열과 시간입니다. AI 반도체는 수천 개의 코어가 동시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병렬로 처리하잖아요. 이 과정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전력 소모와 발열이 발생합니다. 만약 이런 칩을 일반적인 환경에서 그대로 테스트했다가는 열을 못 견디고 칩 자체가 그냥 녹아버리거나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칩을 테스트하는 내내 특수 냉각 장치 같은 걸로 온도를 억눌러가며 스트레스를 견디는지 봐야 한다는 뜻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칩 온도를 수백 와트 수준까지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제어하는 액티브 템퍼러처 컨트롤 시스템이 장착된 특수한 핸들러가 필수적입니다. 게다가 HBM이랑 연결되는 수많은 입출력 단자들을 하나하나 다 검증해야 하니까 테스트에 걸리는 시간도 기하급수적으로 드러나죠. 잠깐. 오스압 비즈니스에서 시간이 늘어난다는 건 결국 그 장비를 다른 데 못 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익성에 타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반대입니다. 시간은 곧 비용이자 매출이거든요. 칩 하나 테스트하는데 예전보다 3, 4배의 시간이 걸린다면 네페스 아크는 그 긴 시간에 대한 비용을 테스트 단가의 프리미엄으로 얹어서 청구하게 됩니다. AI 칩 테스트는 진입장벽이 워낙 높아서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이 되는 시장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볼 게 이 막대한 자금의 조달 방식입니다. 자기 자본만 털어놓은 게 아니라 국민성장펀드에서 초저리 대출을 받았다는 그 부분 말씀이시죠? 네, 자본 집약적인 장치 산업에서 제일 무서운 적이 금리거든요. 고가 장비 사녀라 이자 비용 불어나면 영업이익 다 까먹게 되니까요. 그런데 정책 펀드인 국민성장 펀드의 저금리를 끌어와서 자본 조달 비용을 극단적으로 낮췄습니다. 높은 마진이 보장된 AI 테스트 라인은 구축하면서 동시에 자금 조달 부담은 최소화하는 아주 정교한 재무적 최적화를 해낸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 해자와 재무적 레버리지를 동시에 세팅했다는 거군요. 그래서 증권가 컨센서스 데이터를 보면 2026년 예상 실적이 그야말로 폭발적인 숫자로 찍혀 있습니다. 2026년 예상 매출액이 1,30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2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8%나 폭증할 것으로 전망되더라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PER이 126배라서 이거 너무 고평가 아닌가 싶었는데 이 2026년 예상 실적을 대입하면 PER이 23.1배로 툭 떨어지면서 밸류에이션이 안정화되네요. 네, 숫자의 흐름만 보면 대규모 설비 투자가 곧바로 실적 레벨업으로 직결되는 완벽한 성장 궤도에 진입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딴지 하나 걸어보겠습니다. 숫자는 너무 아름다운데 이 숫자를 뽑아내는 근본적인 사업 구조를 보면 불안한 리스크가 하나 크게 보입니다. 바로 삼성전자라는 단일 고객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무려 90%라는 사실이죠. 아무리 AI 테스트 능력이 뛰어나도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전략이 삐걱하거나 수주 물량이 줄면 네페스 아크는 그냥 직격탄을 맞는 구조 아닙니까? 게다가 지분으로 엮여있는 모회사 네페스도 현재 300억 원 규모 사채 부담이 있던데 이런 그룹사 차원의 재무 리스크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 아닌가요? 네, 시장에서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의 할인율을 적용할 때 가장 먼저 꼽는 게 바로 그 특정 벤더에 대한 종속성, 그리고 모기업의 재무적 압박입니다. 객관적으로 뼈아픈 리스크가 맞죠. 하지만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생태계의 물리적인 한계를 이해하면 이 90% 의존도를 단순한 갑을 관계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만 TSMC가 글로벌 1위를 굳건히 지키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미세 공정 기술도 좋지만 그들을 둘러싼 37개의 쟁쟁한 전문 OSAT 파트너들이 거대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워낙 다품종 소량 생산이니까 삼성전자가 자기네 팹 안에서 그 수많은 칩을 전부 다 패키징하고 테스트하는 건 애초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군요. 네, 정확히 그겁니다.
정부와 삼성전자가 300조 원을 투입해서 용인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는다는 계획은 다들 아실 텐데요. 거기서 쏟아져 나올 무수한 팹리스 고객들의 칩 물량을 소화하려면 결국 국내 최상위권 후공정 테스트 업체들에게 물량을 나눠줄 수밖에 없습니다. 파운드리 입장에서 네페스 아크는 단순한 하청업체가 아니라 클러스터 성공을 위해 무조건 함께 끌고 가야 하는 필수 인프라인 거죠. 그렇다 쳐도 국내에 다른 쟁쟁한 경쟁사들도 있는데 네페사크가 그 파일을 독식할 수 있는 그들만의 독보적인 해자가 있느냐가 관건이겠네요. 거기서 바로 네페스 그룹만의 가장 강력한 무기, 턴키 솔루션과 FOPLP 기술의 시너지가 나옵니다. 네페스는 둥근 웨이퍼가 아니라 거대한 사각형 패널 위에서 반도체를 패키징하는 FOPLP 기술을 선도하고 있거든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칩 개수가 많아서 생산 효율은 극대화되지만 그만큼 수율 관리가 극도로 까다롭습니다. 패널이 크고 얇으니까 패키징 과정에서 끝부분이 휘어지거나 아주 작은 충격만 받아도 쉽게 불량이 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패블리스 고객사 입장에서는 그 물리적인 리스크가 가장 두려운 부분이죠. 만약 네페스에서 그 고도의 패키징을 끝낸 거대한 패널을 물리적 충격과 오염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트럭에 싣고 다른 테스트하우스로 이동시킨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운송 과정 자체가 엄청난 수율 정화 리스크입니다. 아, 그래서 턴키 솔루션에 강력하다는 거군요. 모 회사인 네페스가 패키징을 마치면 그걸 위험하게 밖으로 빼낼 필요 없이 자회사인 네페스아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완벽하게 테스트까지 끝내버린다, 이런 구조네요. 네, 고객사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계약할 필요도 없고 물류 이동에 따른 불량 리스크나 시간 지연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죠. 한번 이 효율성에 낙인된 고객사는 다른 생태계로 갈아타기가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이게 바로 단순한 90% 의존도라는 숫자에 가려진 네페스아크의 진짜 구조적인 해자인 셈입니다. 결국 네페스아크가 보여준 130% 주가 반등의 진짜 이유는 단순히 운 좋게 사이클을 탄 게 아니었네요. 고부가 가치 AI 반도체의 열과 시간을 감당할 테스트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선제적 투자, 그리고 모 회사와의 패키징 연계를 통한 대체 불가능한 락인 효과가 치밀하게 맞물려 돌아간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AI 혁명을 이야기할 때 칩을 설계하는 화려한 천재들이나 거대한 파운드리 공장이만 환호성을 보냅니다. 하지만 수백 와트의 열을 뿜어내는 칩을 극한까지 몰아붙이며 단 하나의 분량도 걸러내는 이 끈질긴 보이지 않는 테스트 공정이야말로 진정한 핵심일 수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팽창하는 AI 시대의 진짜 병목 현상은 칩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이 무시무시한 칩들을 안전하게 검증해내는 후공정 생태계의 처리 능력에 달려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강력한 시사점을 남겨두며 오늘 딥다이브 마칩니다.